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광주의 대학 근처 자취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을 즐긴다거나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지만 가끔 몸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마다 어쩐 일인지 귀신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밌고 경험담이 신선하다고 느껴져서 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겪은 일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입니다. 원래 자취방을 따로 구해 살고 있었는데 매일 담배를 사러 가던 슈퍼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고 온화하게 대해주셔서 그 가게 바로 위에 있는 자취방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방 상태도 꽤 괜찮았고 학교와도 가까워지니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짜증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앞집 오른쪽 방에 사는 여자가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저녁, 새벽을 가리지 않고 음악을 틀어놓고 쿵쿵대며 소란을 피우는 것이었죠. 무슨 오디션이라도 준비하는 건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참다 하루는 너무 짜증이 나서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401호씨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없으세요? 제 소리에 앞집에서도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고 저만 불편한 게 아니니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불편하겠지 싶어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평소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한 편이라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날은 정말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깐 조용해지는 듯 했지만 새벽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도 함께 춤이라도 추는 건지 쾅쾅거리는 소리와 깔깔대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정말 화가 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하고 외쳤는데 안에서는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로 음악 소리를 틀어둔 상태에서 무슨 일이세요?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소란스러우니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대답도 없고 아무 말 없이 음악 소리만 멈추고 불이 꺼지는 소리가 뚝 하고 들렸습니다.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저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다 있나. 얼굴도 별로일 것 같고 아니면 의외로 예쁘려나. 이런 충동적인 생각이 들면서도 다음에 또 시끄러우면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결심이 들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다음 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불만을 털어놓자 친구들은 주인 아저씨께 말하는 게 낫겠다 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참다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주인 아저씨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그 401호 말인데요. 하고 말을 꺼내자 아저씨께서도 대뜸 안 그래도 부탁 좀 하려고 했는데 네, 누가 들어왔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이 안 나가서 죽겠어 라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401호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아저씨 말씀을 듣고 보니 401호에는 제가 복학하기 훨씬 전인 2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고 현재 4층에는 저만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인기척과 소리를 들어왔기에 당연히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특히 401호 여자와는 대화까지 했으니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정이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현상에 대해 무감각하고 귀신에 대해 무서움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서움보다 왜 저러고 사나 싶은 정도였고 그저 귀찮고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와 음악 소리, 쿵쿵대는 소리, 사람 목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해코지를 당한다거나 한 것은 없지만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현상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런 현상이 정말 안 좋거나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께는 요즘 식사도 잘 못해서 그런지 헛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고 둘러댔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았고 아저씨께서 찝찝해하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저씨께서 401호 방문이 열려 있다고 하셔서 확인차 들어가 보았는데 정말 빈 방이었습니다. 그 방 안은 오래된 먼지와 찬 기운으로 가득했고 아무도 산 흔적이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서는 인기척과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아저씨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갈 생각도 했지만
귀찮기도 하고 뭔가 그 방의 소리가 점차 익숙해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제 자취방에서 계속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상황이 조금은 익숙해져 버린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 후로도 401호에서 나는 소리는 여전히 밤마다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소리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신경이 날카로워지곤 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부터는 점차 소리에 무뎌지며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때로는 여전히 소름이 돋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시 한번 그 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싶었지만 아저씨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곳은 빈 방이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사람이 없을 텐데 도대체 그 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날 새벽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문 밖으로 나가서 401호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빈 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누군가가 이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문 앞에 서서 귀를 떼고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툭툭 쿵쿵대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이따금씩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무심코 고개를 돌려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는데 아래에서 주인 아저씨가 밖으로 나오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어두컴컴했지만 아저씨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신 듯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아저씨는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올라오셨고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왜? 또 무슨 소리가 들려서 나온 건가?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401호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누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방이라면서요. 아저씨는 묵묵히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방은 말이다. 예전에 어떤 여자가 혼자 살았었어.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여자도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더군.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방을 나가고 말았지. 그때부터 그 방은 빈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종종 이상한 소리와 인기척이 들려 몇 번이나 방을 빌려주려다가도 이내 포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저씨는 이야기하면서도 불안해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쩐지 이 상황이 더욱 이상하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는 결국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혹시 귀신 같은 걸 본 적이 있나? 내가 평소와 다르게 여기서 자주 소리를 들리는 걸 보니 그 방에 무언가 남아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 말에 그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저씨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점차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무속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부터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이런 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곧장 제 자취방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401호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누군가의 영혼이 남아있는 것 같아. 저는 친구의 말에 순간 놀랐지만 이제 와서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으니 저 또한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친구는 방 안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의 구석구석을 확인하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고 어느새 친구의 표정이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친구는 방을 나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그 여자의 한이 남아있는 것 같아. 너무 강한 감정이나 억울함이 쌓인 곳에서는 영혼이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살았던 여자가 남긴 감정이 지금도 그 방 안에 남아 때때로 소리와 인기척으로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내가 이 방에서 더 머물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이사를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야. 만약 계속 여기 있다 보면 그 기운이 너에게 영향을 줄지도 몰라.
친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간단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취방에서의 생활이 나름 익숙해졌고 학교와 가까워서 이만한 위치를 찾기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401호에서 나는 소리와 불길한 기운이 계속된다면 저의 건강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와 상의하여 자취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만약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사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401호의 소리가 또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젠 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방에 무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401호의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편안하게 쉬세요. 더 이상 저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이렇게 인정하고 대화하듯 말하니 편안해진 듯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신기하게도 401호에서 나는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여전히 기묘한 인기척이나 작은 소음이 들리기도 했지만 이전처럼 밤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401호와의 이상한 인연은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방에 대한 불안함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 방의 소리에 잠을 설칠 일은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방에 남아있던 누군가의 감정이 조금은 편안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무언가의 흔적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조용히 인사를 꺼냅니다. 부디 편안히 쉬세요. 두 번째 이야기, 시체. 비가 그쳤네요. 아쉽습니다. 기왕이면 계속해서 비를 맞고 싶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네요. 뭐냐고요? 웬 놈이냐고요? 죄송합니다. 뜬금없었나요? 이렇게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찌 됐든 이렇게라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체입니다. 자그마치 10년은 본업으로 시체를 삼았습니다. 정확히는 시체 연기이지만요. 여러분도 안방극장에서 저를 봤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뒤통수나 등짝으로 남아 분명 TV에 여러 번 출연했었으니까요. 아, 마땅한 대표작은 없어서 당당하게 구는 게 좀 머쓱하네요. 오늘 조감독인 김영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하 드라마가 진행될 것 같다며 한 잔 거하게 해야지 하더군요. 김영이 저를 꼬박꼬박 기억해주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항상 이름 없는 시체 엑스트라만 하는 사람과 조감독이라니 불협화음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도 대개 술값은 김영이 내고 있으니 불만은 없습니다. 좀 전까지도 김영과 있었죠. 진짜 방금 전까지 저랑 고갯길을 오르던 중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네요. 김영과 알고 지낸 지도 벌써 9년째인가요? 10년째인가요? 그쯤 됐나 봅니다. 김영이 카메라 장비며 의상 박스, 도구 박스, 전선 뭉치를 짊어지고 뛰어다닐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요. 하하, 김영의 옛 이야기는 비밀입니다. 6년 전까지만 해도 선배들에게 뚱도지라고 불리던 건 국가적 차원에서 사수해야 할 특급 비밀이니까요. 이젠 조감독이니까요. 오늘 김영에게 대본을 받았습니다. 시체 역할만 하는 놈이 무슨 대본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번엔 사실 대사가 한 페이지 분량이나 있는 조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크게 한 잔 샀습니다. 혜정이에겐 비밀입니다. 혹시 송강호라는 배우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시에 가장 존경하는 배우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무례할지도 모르겠네요. 시체 역할만 맡는 놈이니까요. 스크린을 압도하는 최민식 같은 배우나 안개처럼 자욱하고 진득한 인상을 풍기는 김인석 같은 배우도 심지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송강호 같은 배우도 주연 배우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짧게는 7년, 길게는 14년의 세월을 견뎠다고 하니까요. 저는 사실 그들에게 비하면 재능도, 노력도, 열정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저는 시체 주말반이거든요. 평소에는 용달차 운전을 부업이자 단순 생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체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운전 중에 시체 흉내 내다간 큰일 나겠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거의 시체 연기만 해온 저이지만 10년 만에 대사다운 대사를 받았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은 아스팔트 위에 누워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지금 아스팔트 위에 있습니다. 잘게 부서지며 내린 비덕의 등이 눅눅해졌지만 의외로 누워볼 만한 것 같네요.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어릴 적 극단에 있을 때는 머무르고 벤치에 누워 잠들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 몸만 관사하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리낄 것도 없었죠. 돈이고 집이고 없으면 어때 스스로의 자괴감도 패기로 억누르던 시절입니다. 벤치에 누워 눈을 떠보면 밤하늘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그저 눈만 떴을 뿐인데 밤하늘을 볼 수 있다니 수지에 맞는 잠자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무료 잠자리 치고는요. 오늘 밤은 유난히 어둡네요. 먹구름이 별들을 모조리 삼키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별들 대신 고갯길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시내의 불빛만 휘황하고 찬란하군요. 혹시 당신도 저 불빛 안에 있는 건 아닌가요? 잘 모르는 거지만 왠지 저 불빛 안에 당신이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창문 밖으로 제까 보이진 않나요? 누구라도 지금의 저를 좀 봐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누구보다 어서 빨리 김영이 지금 제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배우 인생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연기를 해내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제 리얼한 외관이 좀 징그럽진 않나요? 옆구리로 튀어나온 갈비뼈 같은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꺾여있는 제 다리를 본다면 아마 어머님들은 급하게 아이들 눈을 가리겠지요. 김영은 제 모습을 보면 혀를 찰 겁니다. 그럼 저는 김영에게 염원하던 그 대사를 하겠습니다. 나 준비 많이 했어. 정말이야. 김영은 분명 저에게 박수를 줄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보다 어느 어떤 장면보다 뜨거운 박수를. 아, 조명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배려심이 없을까요? 갑자기 조명을 밝히는 법이 있나요? 어쩌겠습니까? 슛이 들어왔으면 배우는 배우답게, 시체는 시체답게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지요. 감은 눈을 찌르고 들어오는 조명을 느끼고 있자니 7년 전 여름이 떠오릅니다. 그게 벌써 7년이나 됐나 싶네요. X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파리 목숨을 달고 등장하여 찍소리도 못한 채 건풍에 베어 죽는 역할을 맡았었죠. 그 여름 삼복더위에 두툼한 갑옷을 차려입고 투구까지 쓴 채로 대학볕에서 3시간을 땅바닥에 누워 보냈습니다. 저 말고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만 저는 유독 힘들었습니다. 오늘 밤처럼 피칠갑을 뒤집어 써야 했었으니까요. 여름날 대학볕에 바짝 말라가는 갓 잡히는 가스오붓이 같았습니다. 그 외 우동 위에 얹어지는 얇은 거 있잖아요. 진득하게 제 볼살 위에서 그놈이 굳어가며 지글지글하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응당 저는 시체인지라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찌나 그날 해가 쨍쨍했던지 지금 제 앞에 조명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도 그날 눈을 감고 얻어맞았던 그 햇볕이 훨씬 밝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빨지 않고 돌려 입히던 군인 의상에 찌든 땀 냄새는 또 어땠고요. 이젠 옛날 일입니다. 이제는 저도 슬슬 진짜 궤도를 타기 시작했으니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량이 한 페이지나 됩니다. 혜정이는 그러더군요. 이제 대박 나는 날만 기다리면 돼. 말문이 턱하고 막힐 만큼 혜정이의 말은 벅찬 기운을 제게 줬습니다. 꼭 다음 주면 주연 배우가 될 것처럼. 그래서 대박이란 게 정말로 내 눈앞에 현실이 되어 올 것처럼요. 그 어떤 격려보다 가슴을 치는 물음이었습니다. 역시 혜정이 덕분이랄까요. 혜정이요. 혜정이는 분장팀에 있던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습니다. 혜정이는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평가하지 않더군요. 저는 매번 그 말을 부정하곤 했습니다. 혜정이는 분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미 예술이었거든요. 매번 혜정이에게 분장을 받으려고 긴 줄을 섰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배우들이 혜정이의 하얗고 가는 손길에 분장받기를 원했죠. 기분 탓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직도 확신해요. 분명 혜정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 분장을 더 정성 들여 해줬습니다. 덕분에 혜정이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기기도 했죠. 지금 와서 솔직히 그때를 물어봐도 혜정이는 새침하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겠지만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이제 대박 나는 그날까지만 견뎌내면 혜정이에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히려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얀색이 잘 어울릴 겁니다. 꼭 쉬울 겁니다. 죽어도요. 극단을 나오면서 제 스스로 했던 약속입니다. 사실은 배우로서 성공 말고 사회인으로서 큰 돈을 벌게 되면 하는 이야기였지만요. 그만해. 빨리 나와. 시간 없어. 갑자기 조명 너머에서 남자의 거친 소리가 들립니다. 풀잎이 바람에 갈리는 소리에 섞여 자동차 엔진 소리도 들립니다. 저 남자는 화가 난 걸까요? 긴박한 표정이 압권이네요. 그는 조명 앞으로 나타나 그림자를 만들어 저를 덮습니다. 그리고 두리번합니다.
발걸음은 갈 길을 모르는 듯 갈팡질팡 허둥대다 다시 자동차 쪽을 보며 소리칩니다. 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야, 좀.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도 상관없이 열변을 토합니다. 타고난 목소리를 가지고 있네요. 김영과 이 고개를 자주 올랐습니다. 2차든 3차든 5차, 6차 상관없었죠. 마지막은 항상 이 고개를 다 오르면 있는 벤치에 앉아 마른 안주와 맥주 한 잔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가끔 여기저기서 끙끙거리는 연인들을 제외하면 거나하게 취한 밤, 고된 하루의 입가심을 삼아 올라오기에 참 안락하고 동시에 낭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니네요. 연인들이 가끔 찾아들어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 짙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모르는 일이죠. 저와 김영만의 낭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취해서 올라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히 반짝이는 저 도시의 불빛은 저와 김영을 매료시킵니다. 김영이 언젠가 꼭 여기서 영화든 드라마든 한 편 찍자. 너랑 나랑 안 되면 셀카라도 찍자라고 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네요. 떠올려보면 매번 했던 말 같습니다. 저는 김영의 그 말을 듣고 나면 항상 김영이 진두지휘하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으며 제가 설 그날을 상상했죠. 누구보다 멋진 연기를 보여줄 셈이었습니다. 최민식보다 뜨겁게, 김윤석보다 노련하게, 송강호보다 자연스럽게요. 김영이 액션을 외쳐준다면 누구보다 당당해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다시 소리치네요. 그는 조명 뒤로 사라졌다가 여자를 한 명 끌고 나옵니다. 빛이 너무 눈부셔서 잘 보이질 않네요. 그는 안간힘으로 여자를 끌어내고 여자는 남자의 힘을 못 이겨 딸려 나오다 땅바닥에 넘어지듯 주저앉기를 반복합니다. 그녀는 오늘 내렸던 보슬비보다 더 서럽게 울고 있네요. 제 가슴까지 저미게 하는 울음입니다. 여자는 아스팔트에 손을 짚어가며 남자의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한 팔 한 팔 기어가며 딸려오고 있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계속 울고만 있다가 누구 지나가면 그냥 끝이야. 알아? 그가 그녀의 팔을 놓고 여자는 이제 두 손을 아스팔트에 힘없이 늘어뜨린 채 서럽게 울음을 삼킵니다. 진중한 듯 여린 울음이 외줄타기를 하는 듯 절묘하게 들립니다. 실루엣밖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 미인일 겁니다.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 머리맡으로 와서 제 겨드랑이 안으로 손을 깊숙이 넣고 감아 올립니다. 저는 시체답게 목을 늘어뜨리며 남자의 가슴을 타고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마치 목에 뼈가 작살 난 사람처럼요. 굉장히 리얼하죠. 시체만 10년째입니다. 빨리 와서 다리 잡아 시간 없다니까. 저는 다리 쪽으로 다가오는 그녀를 봅니다. 비에 섞여 번진 핏물이 시야를 가리지만 그녀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녀는 제 다리를 가늘게 감아 들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그만 놓아버립니다. 이미 부러져 휜 다리는 지면에 닿으며 자유롭게 튕겨나갑니다. 아직 안 죽었. 그녀는 사시나무처럼 떱니다. 미미한 손끝의 흔들림이 저를 동요시킬 만큼 생생하네요. 완벽합니다. 진짜 겁을 집어먹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더듬질입니다. 아직 안 죽어서를 맛깔나게 표현한 거겠죠. 여자의 말에 남자는 입을 다물고 목에 핏줄이 서며 긴장합니다. 여자는 눈동자를 흔들며 그를 살피네요. 마치 몹시 수상하고 생소한 일을 만난 듯이요. 개소리 그만하고 와서 좀 잡으라고. 미친년, 말 좀 들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덕분에 그녀는 정신을 차린 듯 정색합니다. 얼마 전까지 겁에 질려 있던 흰 얼굴이 이제는 눈발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방 눈처럼 쏟아지던 눈물이 무한해질 정도로요. 그녀는 제 다리를 힘없이 들어 올립니다. 무게를 실은 듯 드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 붙여 겨우 들려있는 느낌입니다. 두 사람은 저를 자동차 뒤편으로 운반합니다. 어두운 아스팔트는 비에 젖어 축축해졌지만 남자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를 출발시킵니다. 여자는 제 다리를 잡고 서 있습니다. 잠시 후 트렁크가 열리자 남자는 저를 짊어져 들어 올립니다. 너도 공범이야.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 여자는 대답 없이 서 있습니다. 그의 말에 무표정하게 응시하는 듯. 어둠 속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며 차의 엔진이 다시 울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일기장. 12월 15일. 일기장을 사긴 했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에게 보여주려 쓰는 것도 아니지만 우선 자기소개라도 해볼까 싶다. 부모님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후 나는 작년부터 여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여동생도 올 봄부터 유학을 가서 이번 겨울은 혼자 지낸다.
심심하고 시간이 남으니 일기라도 써보기로 했다. 참고로 이 일기장은 작년 크리스마스에 여동생이 선물해 준 것이다. 표지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려져 있다. 그래도 막상 일기를 쓰려니 쓸 말이 많지 않다. 오늘은 이만 자야겠다. 여동생아, 잘 자렴. 12월 16일. 펜을 손에 쥐었는데 여전히 쓸 내용이 없다. 여동생과의 추억을 적어보려 해도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여동생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 여동생이 보고 싶다. 12월 17일. 오늘은 친구가 억지로 미팅 약속을 잡았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에 미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동생에게 말하면 화낼지도 모르겠다. 12월 18일. 갑자기 나에게 잔소리하던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 오빠도 참 똑바로 하란 말이야.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없는 걸 알지만. 12월 19일.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미팅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글쎄 괜찮지 않아 맘대로 하라고라고 대답했다. 신경 쓰고 있는 걸까? 귀여운 녀석이다. 물론 나는 미팅 따위 나가지 않을 거지만 여동생이 보고 싶다. 12월 20일. 여동생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준 선물. 바로 이 노트를 내가 소중히 쓰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여동생에게 선물을 못 사줬다. 덕분에 돈은 남았지만 여동생이 보고 싶다. 12월 21일. 여동생이 보고 싶다. 설날에도 안 오니까 만나려면 3달은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돈도 모았으니 내가 미국으로 가볼까? 12월 22일. 여동생이 보고 싶다. 여동생이 보고 싶다. 12월 23일.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가 보낸 건지 모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깜짝 놀라던데. 역시 그 서프라이즈는 오빠인 나밖에 없지. 12월 24일. 결심했다.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나는 여동생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이번이 마지막 길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 안녕.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다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여동생이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하마터면 내가 미국에 갈 뻔했는데 다행이다. 혹시 세뱃돈이 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정말 보고 싶어서일까? 귀여운 녀석. 세뱃돈을 넉넉히 준비해놓고 기다려야겠다. 12월 27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일본으로 돌아오던 여동생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한다. 시신이 손에 꼭 쥐고 있던 내 선물인 지갑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틀마다 써오던 이 일기도 오늘로 끝이다. 페이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언젠가 이 슬픔에서 회복되는 날이 오면 내년 12월에는 여동생과의 추억을 적어야겠다. 홀수 날짜에 쓴 일기는 여동생이 죽은 해의 기록. 짝수 날짜의 일기는 그로부터 1년 후의 기록이다. 12월 24일 마지막 일기를 남기고 남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네 번째 이야기, 꼬마 귀신. 우리 집은 20층 아파트였고 친구들과 송별회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을 거다. A라는 친구는 우리 집보다 더 산 위쪽 빌라에 살고 있어서 내려오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렀다. 같이 약속 장소로 가기로 한 거였다. 친구는 가방이 거추장스럽다며 우리 집에 내려놓고 호프집으로 가서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 파할 때가 되자 B라는 친구가 말했다. 너 군대 가면 이제 너네 집에서 자는 것도 못하겠네. 마지막으로 너네 집에서 놀자. 나는 흔쾌히 허락했고 A와 B 두 친구와 함께 아파트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올라가던 중 B가 엘리베이터 문에 있는 작은 창문을 보며 말했다. 너네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화 주원 생각나. 거기 꼬마 귀신이 창문 통해서 모든 층에서 보이던 장면 말이야.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문이 열렸다. 층수는 15층.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난다.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대기하는 곳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거나 누군가 있으면 센서등이 켜지는데 그곳은 깜깜했다. 복도식 아파트인데도 좌우 철문이 닫혀 있어서 더 어둡고 정면에 보이는 비상구등마저도 위층으로 가는 계단, 아래층으로 가는 계단, 그리고 그 계단으로 가는 복도의 등이 모두 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비춰지는 빛만이 어둠 속에 홀로 남아 마치 어둠이 그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섬뜩했다. 그때 B가 입을 열었다. 어서 타세요. 아니,
날아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려 하시는지. 그 친구는 정적을 깨기 위해 농담 삼아 귀신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말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농담도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히고 우리는 집에 도착했다. A가 가방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나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 그를 놀려주고 싶어졌다. 야, 조심해라. 아까 그 귀신 너 따라간다. 그런데 아마 그때 그 귀신은 A를 따라가지 않은 것 같다. B는 늘 하던 대로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고 나는 침대에 누워 친구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다 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외딴 시골의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칠흑처럼 어두웠다. 저 멀리 있는 조명들도 모두 푸른 빛이었고 평소 불빛이 주위를 비춰야 할 텐데 그 빛이 주위를 밝히지 않고 단지 그 전구만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주위가 전혀 밝지 않아서 조명들이 있어도 그다지 쓸모없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1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서양식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온통 검은색 옷과 신발 그리고 긴 검은 머리까지 창백한 얼굴에서는 희미하게 흰 코의 끝 부분만이 보였다. 꿈속에서 나는 그 소녀와 아는 사이였고 어딘가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만이 푸른 불빛 아래 있었지만 그 밖은 1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는데 이상하게도 앞문이 없었다. 운전기사도 없는 것 같았다. 뒷문이 열리자 소녀가 버스에 탑승했고 나도 함께 타려는 찰나였다. 내가 앞으로 걸어가려는데 갑자기 오른팔이 뒤로 젖혀졌다. 하고 뒤를 보니 키가 3m쯤 되는 거대한 여자가 왼손으로 내 오른팔을 꽉 잡고 있었다. 내가 178cm인데 그 여자 허리춤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생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다. 코와 입술 정도만 보일 뿐 얼굴 전체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버스를 타려고 팔을 휙 빼냈지만 팔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빼보았지만 팔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자의 손은 마치 돌덩이처럼 나를 꽉 붙잡고 있었다. 그때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나는 안 되긴 뭐가 안 되라는 생각으로 팔을 빼려 했지만 그 여자는 연신 안 돼, 안 돼라고 말할 뿐이었다. 처음엔 버스에 빨리 타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오기로라도 팔을 빼려 했다. 그러다 꿈에서 깼다. 눈을 떠보니 친구가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고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생전 처음 겪는 가위에 눌린 상태였다. 다행히 귀신은 보이지 않아 안도했지만 피곤한 데다 졸려서 잠이나 더 자자 싶었다. 눈을 감자 다시 그 버스 정류장이 나타났다. 3m가 넘는 여자는 여전히 내 손목을 붙잡고 있었고 단호하게 안 돼, 안 돼라고 말하고 있었다. 눈을 뜨면 나는 침대 위에서 친구를 보고 있고 눈을 감으면 버스 정류장이 나타났다. 이런 상태를 3-4번 반복하다 보니 갑자기 절대 다시 눈을 감아선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다. 겨우 가위에서 풀려나며 친구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자 친구는 엘리베이터에서 정말로 귀신이 따라왔던 게 아니냐고 했다. 꿈에서 이동수단을 타면 죽는다는 말이 떠올라 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 소녀가 나를 정말로 데려가려 했던 것 같았다. 그때 내 손목을 붙잡고 있던 여자는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막으려고 했던 걸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안 된다는 그 단호한 목소리.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었던 그 버스 정류장. 그런데 그 소녀가 날 데려가려 했다는 확신이 든 건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꾼 이후부터였다. 가위에서 풀려난 이후로 나는 밤마다 잠들기가 두려워졌다. 눈을 감으면 그 버스 정류장과 나를 붙잡고 있던 그 거대한 여자의 얼굴이 떠오를까봐 늘 침대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응시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깨어있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내 옆에서 늘 게임을 즐기는 친구 B도 가끔은 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곤 했지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꿈에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무리 다른 꿈을 꾸려 해도 결국 돌아가게 되는 곳은
그 외딴 버스 정류장.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여자가 있는 곳이었다. 그 꿈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를 가만히 붙잡고 있던 그녀가 이제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숨결을 느낄 만큼 가까운 곳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꿈은 또 시작되었다. 푸르스름한 조명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나와 검은 드레스를 입은 소녀 그리고 거대한 여자가 있었다. 이번에는 버스가 도착하지 않았다. 대신 정류장 뒤편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 같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그 소리가 내 머릿속을 울리는 것 같았다.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하기도 했다. 안 돼. 다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게 나를 향해 반복해서 외쳤다. 그러나 이번엔 꿈에서 깨어날 수 없었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소녀와 함께 정류장 뒤로 걸어갔다. 뒤에서 계속해서 안 되라는 외침이 들렸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정류장 뒤편으로 향하면서 주변의 어둠이 더욱 깊어졌다. 푸른 빛을 내던 전구가 어느새 꺼져 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 소녀는 여전히 내 옆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한 줄기 미약한 빛이 다시 정류장을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소녀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려 다가가려던 순간 소녀는 뒤로 사라져버렸다. 남겨진 나는 정류장에 홀로 서서 다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